부평구문화재단과 경인방송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도시 음악을 기록하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은 잊혀져간 직업 DJ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한영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진행을 맡은 가수 정예원이라고 합니다. 저 하나 갖고는 좀 너무 칙칙한 것 같아서 젊은 분이 제 대신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서 예전에 심지음악감상실 또 록색 음악다방 뭐 이런 데서 DJ를 하다가 TVN 경인교통방송 경인 FM 또 OBS FM에서 지금까지 오로지 DJ만 하고 있는 한영우인데요.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정혜원 씨 부평에서 생활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감 한 말씀. 우선 이렇게 빨간 니트가 잘 어울리는 한영호 선배님과 이렇게 무대에서 함께 MC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인천 예일고 인천대학교를 이제 나왔어요. 몇 년 전에 리에스컴 프로젝트라고 인천 부평에 중심으로 에스컴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활약을 하셨던 선배 가수님들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앨범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순이 선배님, 고영열 선배님, 이혁 선배님 이런 많은 분들과 함께 노래를 했었는데 그때 이 부평 음악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도시 음악을 기록하다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그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함께 했었던 에스컴시티 그 미국 무대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음악에 발전이 됐던 그 그룹 사운드의 음악을 기록하다의 첫 번째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때 함께 맞습니다. 하시고. 역사적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평의 키운 가수입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좀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삶의 이야기가 노래가 되었던 7080 포크 음악 이야기를 부제로 부평의 포크 음악과 민중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하고요. 음악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 부평이 음악 도시로서 자랑할 만한 도시니까 자부심을 갖고요. 자, 올해의 주제 부평의 포크와 포크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민중 음악입니다. 네, 맞습니다. 포스터 보면 아시겠지만서요. 오늘 공연은 토크와 함께 음악도 곁들여지는 뮤직 토크쇼인데요. 이야기 사이에서 여러 훌륭한 음악인 분들을 모시고 공연도 감상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을 중심으로 부평의 포크 음악과 당시의 시대상을 이야기해줄 분들입니다. 가수 백영규님,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성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오신 관객분들과 경인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색다른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무대에서 노래를 했었는데 오늘 패널로서 부평의 음악 역사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경인방송에서 약 한 12년간 DJ인 거 아시죠? 그때 제가 선곡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포크 음악을 중심으로 7080 음악을 선곡을 했어요. 그렇게 선곡했던 게 오늘 이야기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 김학선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이라고 하고요. 아마 저를 뭐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방송에서 뭐 말을 하고 그리고 매체에서 여러 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음악 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책으로 좀 낼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부평 그리고 인천과 연고가 있으시죠? 제가 살던 곳은 부평 4동입니다. 저는 삼릉에 살았습니다. 이웃 사촌이시네요. 네. 그 성당하고 가까워요. 네. 우선 오늘 그 뭐 두 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제 포크 음악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제 화두로 꺼내 보려고 합니다. 이 포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의 뜻은 이제 민속 음악이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변하면서 7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전 세계의 그 음악적인 주류로 자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70년대에 그 베트남전이 시작이 되면서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이 젊은이들을 안타깝게 여긴 몇몇 음악인들에 의해서 이제 반전 음악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그 김학선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당시 그 일종의 민중 가요의 뿌리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반전 음악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포크 음악을 많이 들었던 세대들인데 이 포크 음악의 시작 언제부터 봐야 할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크 음악이라는 게 뜻이 민속 음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뭐 민속 음악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포크 음악이라고 할 때 이 포크는 사실 1940년대 미국에서부터 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뭐 피트 시거나 뭐 우드 거슬리 같은 아티스트들이 그 당시에 자신 그 미국의 뭔가 전통 음악들, 민속 음악들을 채집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가스펠도 채집하고 블루스도 채집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한국의 아리랑도 그 가수들이 부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그러니까 각 나라의 민속 음악들을 채집해서 뭐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1940년대부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크 음악이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인기는 1960년대부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뭐 밥 딜런이나 존 바이즈 이런 뮤지션들이 인기를 많이 얻고 그리고 그들이 부른 음악도 정말 좀 뭔가 저항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젊은이들 중심으로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대는 아니지만 부모님한테 듣기로는 1970년대에 한국 음악에서 포크 음악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했다고 네. 들었었는데 그 당시 한국 포크 음악의 흐름이 어땠나요? 일단 뭐 한국에선 당시에 트윈폴리오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었죠. 뭐 송창식 씨, 윤영주 씨로 구성됐던 트윈폴리오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또 이제 60년대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도 좀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음악을 받아들이면서 그 미국의 음악을 약간 번안해서 처음에는 불렀어요. 노래 가사를 그냥 한글로만 바꿔서 곡은 그대로 해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젊은이들도 점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곡들을 직접 만들고 직접 부르고 하면서 그런데 또 젊음하면 뭔가 반항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면서 사회에 좀 비판적인 이야기도 담고 뭐 정부에 대한 비판 이야기도 담고 그러면서 뭐 김민기, 한대수 이런 가수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정권의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지곡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음반들이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당시에 약간 막 다 금지 음반으로 묶여갖고 수거되고 막 압수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좀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 굉장히 좀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뭔가 젊은이들의 음악, 새로운 음악으로 70년대에 좀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침이 있긴 했어도 결국 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백영규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음악과 함께 발전을 하신 세대이시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1970년대 초 중반이 포크 음악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예, 전성기가 있으면서 그 후에 이제 대마초, 기타 등등 뭐 잡혀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활동을 못 하니까 포크 음악이 사실 70년대 말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포크 음악 가수 그러는데 사실은 제 음악이 사실 포크는 아니거든요. 네. 포크에다가 자꾸 섞게 돼요. 접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도 뭐 잊지는 말아야지 같은 경우는 뭐 포크 트로트라는 그 신조어까지 나왔을 정도고요. 네. 근데 어차피 음악이라는 게 발전을 하면서 이것저것 합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포크 음악이 나왔을 때 밥 딜란은 이 어쿠스틱 기타 하나만 갖고 나왔는데 네. 나중에 일렉트릭 기타로 바꿔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팬들이 막 난리를 펴요. 야, 포크 음악 하는 사람이 왜 전기 기타를 들으냐. 네. 근데 결국 그게 대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쩐 의미로 보면 우리 백영규님의 음악의 그 흐름은 밥 딜란과 같이 했다. 오. 일렉트릭을 잡으신 거니까 결국. 어이, 그런 또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네, 우리 백영규 씨의 음악은 그 당시에 그 듀엣이 많았거든요. 뭐 제가 기억하는 게 뭐 그린빈스 유익종 씨가 있었고 쉐그린, 투에이스, 논뚜렁바뚜렁, 또에모 예. 이런 사람들은 번안곡을 많이 불렀는데 예. 유일하게 예. 작곡을 직접 하셨잖아요.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좀 그분들보다는 조금 앞서갔다. 저는 너무 그렇게 과찬의 말씀이고요. 사실은 오늘은 번안가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학선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송창식이나 윤영주는 초창기에는 작사 작곡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문 작곡가들이 트로트 작곡가들이 그 송창식이나 뭐 윤영주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외국 음악을 빌려다가 가사를 써서 이제 바꾸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오게 되면서
사실은 그 4월과 5월에 백순진 씨나 이런 사람들이 창작곡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 후로 뭐 둘다섯이나 뭐 이런 친구들도 창작곡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한참 후에 저는 자꾸 저때 70년대 가수 그러는데요. 불만 많습니다. 좀 80년대라고 좀 해주세요. 78년에 제가 데뷔를 했습니다. 아, 80년대네요. 그러면 네.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70년대 말. 아, 네, 알겠습니다. 정정을. 그 유심초가 이 부평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유심초는 여러분들 부평시장 아시죠? 그 예전에 그 로타리 구석에 방앗간이 있었어요. 그 집 셋째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걸어서 한 10분만 가면은 부흥 로타리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자랐고요. 그리고 뭐 동산 중고등학교 나왔죠. 그리고 외대 대학도 같이 다녔죠. 저보다 데뷔 연도는 빠르지만은 같이 음악도 하게 되죠. 참 그런 세상에 인연은 없죠. 있는 것 그 같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혼성 듀엣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인천여고 출신 이충근 씨하고 같이 근데 듀엣을 하셨는데. 저 이렇게 말 많이 해도 되는 겁니까? 아, 원래 주인공이시니까 순위 생각 뭐 예. 물레방아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는 통학하던 시절이었어요. 부평역에서 제누포역까지 가서 동산을 다녔고 그리고 대학은 부평역에서 서울역까지. 그때 전철 전이니까요. 그때 기차 안에서 보통 그때 캠퍼스타 뭐 이런 호칭이 붙었던 숙명여자대학교 이충구 씨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노래 잘하는 그런 물레방아의 메인 보컬입니다. 이충구 씨를 거기서 만나게 되면서 그때 청춘 시절에 저 유심초의 유시영, 이충군 셋이서 만나서 뭐 할 게 뭐 있어요?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아 너 하모니해 난 뭐 멜로디 할게 뭐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이충구 씨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같이 어울려서 노래 함께하고 뭐 너 화음에 너 멜로디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음악적인 소양으로 쌓이면서 소위 이제 인천 음악이 포크 음악과 맞물려 갖고 굉장히 인기 있던 시절이 되는데 이 백영규 유심초 빼고도 사실 인천 출신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송창식 씨라든가 예. 또 박상규 씨도 조약돌, 계셨고요. 예, 인천고등학교요. 네, 그랬고 뭐 그외 뭐 인천 출신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이선희 씨도 있잖아요. 오리지널은 여기 인천 여상 나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저기 계시네요. 어디요? 저기 저쪽에 안경 쓰신. 아, 그러면 산이슬의 박경혜 주정이가 인천 여상 나온 건 아셨나요? 네, 인천 여상 아셨는데. 출신. 예, 예. 바로 그 인천 여상 출신이 둘 다 솔로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박경혜 주정이가 바로 인천 여상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누가 모르나를 불렀던 이영식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얼굴 잘생기고 여성 팬이 굉장히 많았던 잠깐 노래였어요. 신포동의 황태자라고 하면서 네, 그 목소리는 그랬을 거예요. 김세한 씨하고 비슷하고 맞아요. 생긴 거는 거의 귀공자고 예전에 토토즐 MC도 잠깐 보셨어요. 토요일 밤에 MBC에서 하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 인천의 유명한 유니온 바라고 거기 그 또 대표이시기도 했고 저희 집이 그 주정희 씨하고 박경혜 씨 바로 옆집이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 맨날 그 저보단 위인데 맨날 기타 들고 다니는 거 맨날 보면서 꿈을 키웠죠, 저도. 네. 되질 않았지만. 대체 어디 사셨길래 이렇게 뮤지션들이 다 이제 인천 출신이니까 이야. 아무래도 또 뭐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수봉 씨도 뭐 인화여고 출신이고요. 뭐 굉장히 그 인천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많아요. 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밴드의 시초라고 그러고 신주영과 에드포 전에 키보이스 어떤 김홍탁 씨 아시죠? 네. 동산고등학교 나오시고. 동산고등학교 대선배 되십니다. 예. 그리고 사랑과 평화에 뭐 포크를 떠나서요. 포크를 떠나서 사랑과 평화에 이철호가 저랑 또 동창이고요. 그리고 제가 부평 서초등학교 나왔는데 후배가 최성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평 동초등학교 또 구창모가 있었고 뭐 눈동자의 이승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부평에도요. 그 아마 음악적인 소양이 이게 미군 부대를 주축으로 해서 음악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뛰어난 음악인들이 많이 탄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백영규 선배님은 솔로로 독립하시면서 바로 슬픈 계절에 만나요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얻으셨고 이후에는 박정수 씨의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이라는 노래도 만드셨는데 예.
제가 이번에 선배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 그때 이제 슬픈 계절에 만나요를 아, 그 노래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하셨어요? 네, 이 명곡을 제가 감히 어떻게 달리 보이네요. 네, 이럴 때 박수 좀 쳐주세요. 아니 그러면 슬픈 계절에 만나요라는 그 곡에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이제 가사를 쓰기 위해서는 제가 가사가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책꽂이에 들춰보게 돼요. 혹시 좋은 낱말 카피 좀 할 수 없나? 데려올 수 없나? 그러다가 갑자기 퇴색된 아주 누런 종이에 그 김광균 시인의 와사등이라는 그 시를 접하면서 거기에 무슨 뭐 계절이 낸 낱말, 슬픈의 낱말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저도 모르게 슬픈 계절이 만나요 제목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그 백영규 씨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포크 음악하고는 좀 약간 색채가 다른 그런 그 우리 백영규 씨만의 음악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굳이 그 음악의 스타일을 다 꼬집어서 본인이 좀 자랑을 해보신다면? 저작권 옆에 등재된 곡수가 한 250여 곡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곡의 형태를 보면은 안 알려진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실험적인 음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에 오늘 갑자기 락 음악을 대고 또 락 프로그레시브를 하게 되고 장르를 막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느끼는 감정을 음악을 한다.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생각했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도전 정신이 없으면 침체되고 정체돼 있잖아요. 그 유명한 팻분은 그 달콤한 목소리를 갖고 헤비 메탈을 해보고 싶다고 헤비 메탈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예. 사실 얼마나 안 어울렸겠어요. 예. 여러분들 팻분의 목소리 기억하시잖아요. Love Letter in the Sand 뭐 이렇게 정말 느끼한 그런 목소리인데 헤비 메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거는 음악인이 갖고 가야 할 숙명이 아닐까. 김학선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포크적인 정서가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크 음악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가사인데 저는 백영균님이 가사를 정말 잘 쓰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시집 이런 거 이야기하셨는데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이런 노래에서 제가 막 감탄한 구절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혼니불처럼 사각거리며 뭐 이런 표현들을 노래 가사로 쓴다는 건 정말 이건 재능이다, 그냥 타고난 재능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오늘 끝나고 모이죠. 자, 이제 부평 음악인 얘기 쭉 하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그 인천의 또 우리 대표적인 음악인 중에 한정선, 솔개 트리오의 또 한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에 앞서서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잠깐 보고 우리 한정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수 씨도 천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정선이는 더 천재인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뭐가 되긴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음악적인 재능을 제가 좀 많이 알아봤었는데 솔개 트리오가 81년도 1집 앨범을 발표를 했어요. 영국 중에서. 그리고 공백 기간이 있다가 85년도에 여의도로 진출을 해서 음반 귀역을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작품이 솔개 트리오의 여인 2집 앨범을 만들게 됐죠. 저는 이제 그때 명동 쉘브르라는 곳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고, 인천에 이제 노래를 잘하고 또 음악을 작곡을 잘한다는 그런 한정선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음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정선 씨 곡을 여러 곡을 이제 제가 보고 그 중에서 골랐던 곡 중에 하나가 이제 통나무집인데 아주 독특한 그 컨트리풍의 가사도 아주 서정적인 그 당시 기억으로 참 독특했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통나무집이라는 노래의 인기도라고 한다면 뭐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히트곡들을 모아서 몰래 B자 테이프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거기에 이제 곡이 수록되면
이제 히트된 곡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통나무집도 이제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한정선 씨의 곡들을 보면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곡이 장르가 없습니다. 장르가 파괴됐어요. 어떤 곡은 뭐 통나무집 같은 컨트리풍의 노래, 또 그만 변치 않았담이라는 노래는 일본의 그 엔카 같은 그런 풍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곡은 뭐 리듬 앤 블루스 스타일의 노래도 있고 아주 다양한 곡을 작곡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주변 그 사람들이 천재 작곡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깊었었는데 참 일찍 세상을 좀 떠나서 좀 아련하죠.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곤 합니다. 한정선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참 추모 공연을 한번 하고 싶었었어요. 헌정 공연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솔개 트리오 이외에도 한정선 씨의 곡을 받아서 노래했던 그 친구들이 몇 분 있거든요. 섭외해서 한정선 씨의 노래를 새롭게 편곡을 해서 부른다든가 하는 헌정 공연을 한번 하는 것이 바람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Y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정선 씨가 이제 부평공원에서 어려서부터 그 외롭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약물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물의 후유증 때문에 조현병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평공원에서 노숙을 했어요. 그래서 노숙을 하는데 이제 발견이 돼서 식구들도 만나고 저희가 이제 보호를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많은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고, 우리 저 정혜원 씨께 제가 이거 프로그램 시작되기 전에 음악 들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정혜원 씨도 굉장히 노래 좋다고. 네, 그냥 한편의 시집을 읽는 듯한 그 가사랑,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르적인 것도 되게 특별하시고 되게 노래 듣고 많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정선님 생각하면 불운했던 삶이 먼저 떠오르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영상 보셔서 아시듯이 음악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이셨나요? 일단 음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포크 뮤지션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정말 좀 다양한 음악을 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개 트리오뿐만 아니고 솔로 앨범 들어보면 와, 이런 사운드를 좀 구현하고 싶어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절로 들 만큼 좀 실험적인 사운드를 많이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그 불운한 삶으로 인해서 뭔가 다 발현이 되지 못하고 그게 좀 걷어진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하고 뭐 비슷한 세대를 살았으니까 잘 알고 있지만 그 통기타 갖고 블랙 사베스의 뭐 시스곤이라든가 또 핑크 플로이드의 뭐 Shine on You Crazy Diamond 같은 노래를 본질이 통기타 하나 갖고 불러요. 다들 깜짝 놀라죠. 통기타 하나 갖고 그런 음악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은데, 한정선님의 음악은 이제 장르 파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학선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솔로 앨범 제가 오늘 나오는 길에도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블랙 사바스나 핑크 플로이드 그게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통기타로 그런 사운드를 표현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헤비메탈이기도 하고 프로그레시브 락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음악을 통기타로 표현을 했다는 건 사실 그게 더 큰 여건만 됐다면 아마 굉장히 좀 많은 세션과 함께 작업을 했을 텐데 그게 좀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 음악이 나올 때 악보를 그대로 그려요. 그리고 악기 없이 자기가 작곡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친구인데 세상을 좀 먼저 간 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뭐. 네,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면 7080 하면 다방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선배님께서 다방 가본 적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가본 적은 없지만 TV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쌍화차에 날계란을 이제 깨서 먹는 그런 거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이제 느끼곤 했는데, 아까 인트로 영상에서 흘러나왔던 노래가 인디밴드 빛과 소음의 영화 다방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이렇게 영화 다방이 노래로 나올 정도로 음악 다방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하던데 그 인기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백영규 선배님? 그때는 음악다방이 어떤 PR 구조의 한 부분이었어요. 요즘은 음악다방에서는 PR 구조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방송국, 뭐 유선 방송, 그리고 지역 방송 그리고 이제 음악다방에 이제 한영우 씨 같은 분한테 LP를 끼고 갑니다. 저희들 거 좀 잘 좀 부탁해요.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뇌물도 살짝 얹혀가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노래하고 나서 음악다방이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 각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80년대 중후반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약간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부평, 인천 합해가지고 아마 DJ들이 한 10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두컴컴하지만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뭐 머리를 흔들고 그런 거 아련한 추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평에 대한 기억은 아마 그 당시 록색 다방이라고 아주 커다랗고 시스템 좋은 다방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뭐 인천에서도 인기가 좋았었지만 그 한용우라는 친구가 이제 스카웃 돼서 그 록색 다방으로 갔어요. 그 당시 음악 다방 그 입구에 메모지를 꽂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전화가 없던 시절이니까 기다리다가 4시간, 5시간 기다리다 사연 적어놓고 메모지 꽂아놓고 가고 그랬던 뭐 좋은 기억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때는 우리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매체가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음악다방이나 음악 감상실을 찾아가서 음악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음악을 듣게 되고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어디에 가서 환호하거나 좋아하는 거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열광할 수 있는 장소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뭐 내 마음에 들고 뭐 용모가 마음에 들고 또 DJ 스타일이 마음에 들고 하는 DJ가 있으면 그런 DJ가 시간을 뭐 진행하는 곳에는 많은 그 젊은 친구들이 열광하고 따라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DJ가 되거나 또는 뭐 등용문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이렇게 오가다 보면 뭐 DJ 구함 뭐 이런 포스터도 있었고요. 또 주변에서 아름아름 뭐 아는 사람이 음악 많이 하니까 한번 해보겠느냐 이런 권유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입문을 하게 되는데 일단 쉽게 입문은 하지만 굉장히 알게 모르게 뭐 음악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적정한 말 주변도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음악들이 나올 때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키다방, 그 부평에서는 제일 유명한 다방으로 정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꼬였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뭐 신신다방 이런 게 굉장히 유명했고 또 그 공단 근처에 뭐 영화다방이라든가 진주다방 이런 다방들은 또 그 지역에서 그 산업역군들로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에게 나름 굉장히 인기 있었던 다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인천에서 최초로 부평으로 스카웃돼서 간 DJ가 아니었나 나름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었죠. 음악다방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음악산업 전반을 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7, 80년대에 라디오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누구나 손쉽게 음반 한 장 냈다고 가서 내 음반 좀 틀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음악다방 DJ에게 가서 부탁을 하면 음악다방 DJ가 사람 많이 몰리는 시간에 소위 그 골든타임에 이런 새로운 신인 가수의 노래를 정말 아름다운 미사역과 훌륭한 언어로 표현을 해가면서 집중력으로 틀어주다 보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인이 되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노래 뭐지? 이거 뭘까?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찾게 되거든요. 사실 아까 그 백영규 씨께서 얘기하셨지만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그 방송국에서 신인 가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음반 나오면 소개할 데가 없어요. 지금은 뭐 유튜브에라도 올리고 SNS로도 하지만 그 시절에는 뭐 방송국에서도 안 틀어주지. 음악다방에 가서 신곡 나왔다고 부탁을 하면 디스크 쇼라고 그래갖고 시간을 마련해줘요. 그래갖고 포스터를 붙여놓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백영규 신곡 발표.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와요.
그럼 그때 이제 뮤직박스에 들어오셔갖고 신곡도 한 곡 틀고 이렇게 대담도 하고 생음악도 한번 하고 이러면서 가수들이 신곡 발표를 했었던 시절이 70년대 음악다방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저 자유공원 올라가는데 대동분식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박스 안에 들어서 노래했어요. 분식집에서요. 아, 근데 그 당시에 대동분식은 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성지였어요. 지금 여기 아마 50대부터는 심지음악감상실하고 대동 학생분식을 모르면 거의 뭐 간첩일 정도로 제고 거기 인일여고 인천여고 그리고 중학생들도 많이 왔거든요. 거기 가서도 디스크 예, 쇼하고 거기서 있었나요? 홍보하고 네. 세상에 그 박스 안에서 노래를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 체험적으로 피부적으로 닿는 교감이 되게 굉장히 좋아요. 그 오신 관객분들이라.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50명이 오셨으면은 거의 공감을 함께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 PR 수단이었던 것 저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아는 그 떡볶이 파는 분식집이에요? 그럼 예. 마이크가 있나요? 그래요? 뮤직박스가 있었죠. 분식집이에요? 네. 떡볶이를 먹으면서 노래도 음악을 듣는 듣죠. 좋은 세상인 왜 그 지금 없지? 너무 좋은데요, 선배님? 그 정혜원 씨가 하나 개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 돈을 많이 모아서 그러면은 뮤직 분식집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 꼭 한 번씩 들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시절에 음악다방 하면은 이제 부평 지역에서는 여기 부평 분들 계시면 알겠지만 요 대한극장 주변으로 해서 키다방, 대한다방, 록색다방, 궁전다방 저쪽으로 넘어가서 뭐 신신다방 또 공단에 가면은 영화다방, 진주다방 뭐 그렇게 뭐 대충 제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록색다방의 DJ였었습니다. 록색다방 처음 생길 때 유일하게 인천에서 부평으로 스카웃된 이것 좀 많이 받고. 이야. 그 당시에는 그 스카웃 제도가 있었어요. 누가 어느 다방에서 되게 인기 끈다, 손님 많이 끈다 그러면 뭐 돈 조금 더 줄게 와라. 뭐 그랬던 그런 것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기억 나시나요, 우리 김학선 평론가님? 저는 음악다방 세대는 아니고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뮤직비디오 세대여서 근데 뭔가 그 연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뮤직비디오 보려면 음악 감상실 가서 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렇게 미제 콜라, 약간 그 뚱뚱이 콜라라고 해서 그런 거 시켜서 이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헤비메탈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 보고 했던 저는 그 세대인데 그 전에 음악다방이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갔을지는 딱 상상이 좀 됩니다. 네. 그 뮤직비디오가 유명했던 심지음악 감상실. 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초창기 멤버인데 그때는 이제 음악 들고 멘트하고 그런데 뮤직비디오로 바뀌어가면서 저희 같은 사람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영상을 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DJ들이 그 이후에 이 소위 얘기하는 댄스 클럽으로 가지 않으면 뮤직 비디오 자키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한영우 DJ님처럼 인천이나 부평다방에서 유명했던 또 DJ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있으셨나요? DJ가 일단 말재주도 좀 있어야 되고 약간 끼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손님하고 교감하려면. 그래서 예전에 그 개그맨 김정식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바풀떼기. 그 친구가 부평 저 주안의 촛불다방에서 DJ를 했었습니다. 네, 촛불다방 바풀떼기. 그리고 뭐 오재미 씨 이런 분들이 옛날에 다 음악다방에서 조금 음악도 틀고 왜냐하면 그 재능들이 뛰어나니까 말재주 좋고 그래서 DJ를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다 다른 방향으로 갔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 백영규님이 또 음악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 백다방이라고 DJ도 오래 하셨거든요. 방송 DJ도 그러면서 이제 백다방 콘서트라는 걸 하시잖아요. 백이 아니고요, 백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몇 년 전에 그 완벽한 아날로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의 첨단인 그 유튜브 방송을 하게 돼요. 소극장에서 포크 중심으로 해서 생방송으로 하자. 소극장에서 그런 컨셉을 걸고 백다방을 열면서 점점 진화가 돼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하자. 그냥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 위에 DJ 박스를 설치해 놓고 그 시대의 풍경을 재현을 하자. 그렇게 했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유형이면 그때 당시에 팽고라든지 나이트클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악다방이랑 나이트클럽이랑 접목을 시키자. 그게 요즘의 백다방 프로그램 완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방을 그렇게 무대로 앞에다 세우신 건데요. 그 뭐 페스티벌, 포크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셨다고 그러시던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꿈이 부평서 포크 페스티벌을 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구에 공연을 가는데 대구 포크 페스티벌을 출연하는데 그 공원에 약 5만 명이라는 관객이 제일 더운 날 물도 없어요. 그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왜 이렇게 더운데도 4-5시간씩 지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시민이 안 지켜주면은 누군가 이거를 폐지하지 않겠냐. 시민이 지켜 있는 그걸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부터 인천에다가 해야 되겠다 했는데 후보지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제가 부평을 고집을 했습니다. 왠지 부평은 포크랑 너무 잘 맞을 것 같고요. 대도시도 아닌 것이 또 시골도 아닌 것이 포크 음악 너무 잘 어울려서 열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흠뻑 빠지셨는데 사실 보람도 있었습니다. 네,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뭐 앞으로 우리 인천이 사실 뭐 저 음악 도시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정말 우리 그 몬트레이 인터내셔널 팝 페스티벌 같이 그 LA 샌프란시스코 주변에서 세계적인 락 페스티벌 우드스탁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도 하고 있는데 그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포크 페스티벌 같은 거 한번 멋있게 세계적으로 해서 밥 딜란도 좀 오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페스티벌 한번 하면 그게 음악적인 뭐 영향력도 있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효과가 그럼요. 크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마이스 선언 그러는데 그게 네. 마이스 선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그렇게 세계적인 콘서트가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밥 딜런도 오시게 되면 포크 페스티벌 어떻게 초대권 한 장만 아니 이제 우리 백영규 씨가 이제 그 주관을 하실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네, 지금 와서 이제 7080 시대를 다시 되돌아봤을 때 계속 이제 음악다방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음악다방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아까 음악 감상실 뭐 그 뮤직비디오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음악 감상실에 가서 신청했던 음악이 한국에서는 당시에 들을 수 없던 음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금지곡이라는 게 꽤 많아서 뭐 예를 들면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도 한국 뭐 라이센스 판에 실리지가 못했고 그리고 가사에 뭐 엄마 저는 사람을 죽였어요 뭐 이런 가사 때문에 뭐 이게 방송에서 틀지를 못했는데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음악 감상실이었던 거죠. 근데 음악 다방도 전 똑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쉽게 방송에서 듣지 못했던 노래들을 신청해서 듣고 또 새로운 DJ들이 음악을 발굴해서 또 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음악들을 듣고 자양분으로 삼아서 전 더 좋은 뮤지션들이 탄생했고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다방 시대가 다시 오기를 저도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1부 토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부에는 이제 포크 음악 전반에 걸쳐서 또 음악다방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다방면에 아주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로 저와 함께 이 MC를 봐주신 우리 정혜원 씨께서 뜻깊은 무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가슴 깊이 파고드는데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에 스쳐가는 바람 소리뿐 바람결에 보일 것 같아 그의 모습 기다렸지만 남기고 간 뒹구는 낙엽에 난 그만 울어버렸네 사랑인 줄은 알았지만
슬픈 계절에 우리 만나요. 해맑은 모습으로 사랑인 줄은 알았지만 헤어질 줄 몰랐어요. 늘 이렇게도 슬픈 노래를 간직할 줄 몰랐어요. 내 마음의 고향을 따라 병든 가슴 지워버리고 슬픈 계절에 우리 만나요. 해맑은 모습으로 해맑은 모습으로 네, 두 번째 곡은 이제 정예원이라는 저의 노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들려드렸던 백영규 선배님 노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시집권에서 보다가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백영규 선배님이 어떤 한 명의 주인공을 설정하고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죽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라도 만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슬픈 계절에 우리 다시 만나자는 내용을 쓰셨다고 제가 어디선가 주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던 게 그렇게 슬픈 계절에 죽어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 인간한테 그렇게 뜨겁고 진실된 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는 어쩌면은 행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 못 보니까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슬픈 감정일까 행복한 감정일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속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생각하면서 불렀었는데요. 네, 여러분들한테도 이 곡이 그리운 마음에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역시 사랑에 관련된 비슷한 정서의 노래인데요. 이번 곡은 그냥 내 앞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제목이 네가 미치도록 사랑스러운 건지라는 노래예요.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가끔 네 얼굴이 내게다 보면 고개를 돌리면 마주치는 우연도 널 바라보는 미소까지도 가끔 딴 사람이 되는 널 보면 헛듯 알 것 같기도 한 건데도 고개만 돌리면 마주치는 널 보면 다른 나오게 된 것 같은지 네가 미치도록 사랑스러운 건지 누구나 한 번쯤 널 마주하게 되면 자꾸만
널 마주하게 되면 자꾸만 두근거리는 마음 나도 몰래 지울 수 없는 하루가 되는지 만약에 누구와도 느낄 수 없는 비밀 어쩌면 단 한 번 만나게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너라고 이 모든 걸 알게 된다면 그때가 되면 너에게 꼭 말할게요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일단 1980년대는 정말 뭐 조용필의 시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용필이라는 슈퍼스타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칼라 TV가 보급이 되면서 보는 음악이 굉장히 좀 많아졌죠. 그래서 포크 음악을 예를 들면 1970년대랑 80년대랑 굉장히 좀 달라지는데, 70년대 뭐 이른바 얘기한 통기타 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행을 했다면 80년대 접어들면서는 포크 음악이라고 해도 가요와 약간 접목한, 반주는 밴드 연주와 접목된 그런 포크 음악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얻었고요. 기존에 활동하던 포크 가수들도 그런 방식으로 가요 음반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뭐 통기타 음악 이런 것들은 이른바 언더그라운드로 딱 불리면서 TV에는 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공연 위주로 또 이제 활동을 좀 해나가는 그런 약간 양분된 양상을 좀 보여왔습니다. 예, 7080 그 시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적으로도 많이 암울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포크 음악들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그렇게 삶에 찌들고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절에 많은 위로와 평안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김민기, 한대수 뭐 이런 이제 민중가요를 만드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그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들을 대변하는 그런 음악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부평 출신 중에서도 박영근이라는 시인이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년대의 뭐 전 세계적인 음악의 주류라는 것이 이제 반사회적,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전쟁에 대한 어떤 젊은이들의 월남전 참전으로 인해서 젊음을 앗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사회를 좀 비난하기 시작하는 반전 음악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역량이 이제 노동 현장에 침투를 하면서 지금의 민중가요의 또 뿌리가 되기도 시작을 하는데, 70년대 포크 음악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가수들을 양상하게 되죠. 포크 기타만 갖고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적으로 굉장히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좀 비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았을까. 이래서 그 당시에는 그 포크 기타 두 개를 갖고 하모니카를 목에 걸고 이렇게 듀엣으로 노래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그 출연하시는 우리 백영규 선생님도 사실은 그때 그 물레방아라고 혼성 듀엣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재미난 건 사실 그때 외국 음악을 다 번안해서 부르거나 그랬었는데, 그래도 싱어송라이터로 본인의 노래를 갖고 나오면서 포크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사람은 사실 몇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 중에 이제 백영규 선생님은 이제 본인의 노래를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나름 음악적인 새로운 또 그런 성향을 구축을 했죠. 그 당시에 우리 가요라는 게 이제 굉장히 뭐 사랑 아니면 이별, 이렇게 그 굉장히 그 형식적인 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포크 음악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 생활의 밀착형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을 노래 속에 담고, 이별도 구체적으로 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외로움, 슬픔, 그리고 일의
뭐 시달림 이런 것들이 아주 생활 밀착형으로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그대로 노래 속에 표현을 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70년대 이 포크 음악의 역량이. 뭐 제 음악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음악을 들었던 분들이 추억을 회상하면서 많이 그 어떤 정신적으로 치유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가사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약간 아름답고 어떤 서정적인 노랫말 같은 그런 걸 한번 되짚어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많은 그 힐링을 얻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음악 장르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포크 음악만 강조하냐? 예, 포크 음악이 음악 중에서는 감성적으로는 가장 으뜸가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요? 그래서 전 시민들한테 감성을 회복하는 데는 포크 음악이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 음악을 기록하다 2부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시 음악을 기록하다 2부에서는요, 포크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민중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 민중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학선 평론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민중음악 역사 이야기하기 전에 대마초 파동 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975년 12월에 그러니까 이른바 대마초 파동이라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한국에서 뭐 가수를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당시에 대마초를 폈다고 검거가 돼서 구속되기도 하고 불구속으로 훈방 조치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뭐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담배 피우듯이 많이 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대마초 파동으로 사라지면서 한국에서 포크 음악을 하던 뮤지션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활동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장희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대마초 파동, 대마초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도 했고,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활동을 그만두거나 좀 신기하게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뮤지션들이 많아서 70년대 중반 후반부터는 약간 뭔가 기존에 활동하던 슈퍼스타들이 다 사라졌어요. 뭔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던 슈퍼스타들이 사라졌고, 또 활동하던 뮤지션들은 80년대 접어들면서 이른바 약간 뭔가 팝스러운 음악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트로트를 하기도 하고 팝적인 음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통기타 포크 음악은 언더그라운드로 좀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가수로 조동진 씨가 있었고, 그리고 조동진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약간 순수 포크를 지향하는 뮤지션들이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그냥 계속 포크 음악을, 통기타 포크 음악을 했다면, 한편으로는 그 김민기 씨로 대표되는 약간 저항 음악, 거기에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그냥 프로 뮤지션이 아니고 순수 아마추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각 대학마다 노래패가 있었는데 그 김민기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노래패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김민기의 노래를 따라 불렀죠. 그러면서 따라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음악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직접 자신들이 창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김민기라는 정말 위대한 뭔가 존재가 있고, 거기에서 그 영향받은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음악을 해서 각 대학마다 노래패가 하나씩 다 있었거든요. 뭐 서울대에는 메아리라는 노래패가 있었고, 고려대에는 노래열이라는 또 노래패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음악을 함께 하면서 민중음악의 역사가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마초 파동이 우리 가요계의 지형을 바꿔놨죠. 네, 맞습니다. 그 기존에 인기 있었던 그 포크 스타들이 모두 금지가 되면서 그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메꾸기 시작한 게 이제 소위 그룹 사운드의 리드 보컬이라고 했었던 뭐 윤수일, 최헌, 뭐 김훈, 장계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금지곡이라는 또는 대마초 파동이라는 그 이슈와 함께 갔지만, 사실은 세계적인 음악의 흐름이 70년대 접어들면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비틀즈가 해체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음악적인 변화를 수용을 못해서 해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음악적으로 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음악들이 나왔고, 또 이 포크 음악은 언더그라운드로 빠지면서 그 언더그라운드에 빠진 뮤지션들이
노동 현장에 같이 접근을 하면서 이제 그 가사의 노동의 신성함, 노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노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피해 이런 것들을 노랫말에 담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언더그라운드화가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 대학 그 당시엔 대학생들이 공장에 위장 취업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민주화 운동을 좀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의식화라는 걸 좀 시키기 위해서 공장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투쟁을 할 때 노래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노래로 만들었는데, 뭐 트로트 이런 거 막 반주 이런 게 필요하다기보다는 통기타 하나로 할 수 있는 음악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통기타 하나를 치면서 함께 노래 부르고 같이 합창을 하고, 그런 문화가 약간 그런 민중음악계에서도 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암울한 시대에 좌절하지 않고 그 역사의 현장 민중의 곁을 지켜온 게 바로 민중가요가 아닐까. 그리고 또 민중들의 애환을 담은 우리 김민기 씨의 그 유명한 상록수라고 하는 음악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되겠죠. 네, 부평이 민중음악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일단 부평에도 공단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공단에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각 공단마다는 그런 노래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직하고 그러면서 뭔가 의식화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노래 운동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80년대 이제 대중들도 이른바 민중이라고 하는 그 대중들도 민주화에 대한 이제 열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노래 운동이 굉장히 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당시에 노래 운동에서 스타가 탄생을 하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스타가 탄생을 하는데, 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각 대학 노래패가 연합을 해서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메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노래패가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약간 뭔가 비합법 단체로 조직됐다가 그게 합법 단체인 노래를 찾는 사람들도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민기 씨의 영향을 받은 많은 작곡가들이 새롭게 탄생하고 민중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당시 백영규 씨는 혹시 그런 산업 현장에 있던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거나 교감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드시거나 부르시거나 했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꽃상이가 지나가는데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작곡을 했죠. 작곡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KBS의 그 자체 심의에서 빨간 줄이 딱 꺼지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노래가 호남 지역에서 알려지면서 제가 그 축제 때마다 불려갔던 적도 있고요. 네. 의도하지 저는, 않은 민중가요. 그래서 그 제목이나 우리나라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특히 제목 같은 경우 특히 보거든요. 제목이 이상하거나 좀 튀거나, 술 한 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술 한 잔이라는 노래가 그냥 정말 30몇 년 다니던 직장인이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해서 포장마차에서 우리 신경 쓰지 마, 힘을 합하는 그런 노래인데 금질당해요. 네. 의도치 않게. 예. 술이 들어갔다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심의가 만만치 않아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한 4년 전이요? 아니 아직도 뭐 요즘 그 그런 트로트 일이- 중에 뭐 한 잔에 한 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건 술이 안 들어가는구나. 한 잔이니까. 그렇네요. 네. 뭐가 한 요구르트 한 잔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셨죠? 앞으로 그 가사 쓰실 때 술잔은 빼고 쓰세요. 네네. 여기 또 작사가가 나오실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 소라소라 푸른 소라를 민중가요로만 사실 알고 계시지만 이 가사를 만드신 분이 이제 박영근 시인이라고 부평하고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우리 그 김 박사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박영근 시인은 노동 시인, 실제 네. 노동자이기도 했었고요. 김제 출신인데 부평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하셨습니다. 85년부터 부평에서 터를 잡고 활동을 하셨고, 그 이전에는 구로공단 같은 곳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굉장히 전주의 명문이었던 전주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뭔가 사회의식을 갖고 학교를 중퇴하고, 그때부터 뭔가 노동계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평에 와서도 계속 그 노동계와 연결을 하면서 시를 쓰고, 그러면서 부평에서는 이 박영근 시인을 조망하는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트리 공원에 노래비를 실제로 세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첫 시집 제목이
취업 공고판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냥 노동자로서 그리고 공장 노동자로서 딱 그 적합한 그런 노래 시집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를 계속 써왔는데 가수 안치환 씨가 어느 날 시집을 이렇게 어떤 노래를 쓸까 시집을 보다가 이 시 구절을 보고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를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영근 시인이 사실 유명했지만 혹시 그 배경희님 저 김강태라고 예. 이정영 씨의 그 너를 작사하신 분도 유명하셨잖아요. 그 순수 시인입니다. 뒤져보면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김강태라고 역시 우리나라 나와 있는 가사 중에 뭐 저 별은 나의 별 그리고 블루진 번안가요 몽땅 작사하고 그리고 이정용의 너 2절을 또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장사이게 희망 한 달이라는 노래 아시죠? 아줌마 희망 한 달에 얼마래요? 이거 몰라요? 예, 이런 글이 있는데 바로 김강태 시인의 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시랑 우리들 현실에 맞는 그런 감성적인 시를 썼던 분이라 문단계에서 굉장히 애석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분도 저 부평에 다니면서 기타 치면서 뭐 명태도 부르고 뭐 이제 그런 추억도 있고 또 너와의 섭별을 작곡한 서세건도 저랑 동산학교 근데 우리 집에 골방에서 또 부르다가 골방이 그립습니다. 네, 그 가만히 보면 그 동산고등학교가 명문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명문고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동산예술고등학교. 그 동창생 모아서 동창회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포크 페스티벌이나 뭐 문학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요. 아, 뭐 MC도 있고요. 뭐 28회 다른 새끼로 빠지는데 탤런트 박상원이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개그맨 김정식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길로 전학을 갈 걸 그랬습니다. 이처럼 부평에서도 민중음악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김학선 평론가님께서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소라소라 가요제라고 민중음악 페스티벌을 좀 부평 문화재단에서 계속 개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민중음악과 관련한 포럼을 또 열기도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지역이 어떤 특정 음악 장르 뭐 아니면 이런 음악 스타일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전 정말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부야 K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게 일본 시부야에서만 뭔가 굉장히 특성을 갖고 있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각 지역이 그 고유의 음악들을 좀 강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굉장히 좀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라소라 가요제 같은 걸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 이런 이미지를 더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 대중음악을 좀 더 풍성하게 해서 시장을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우리 음악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한국 포크 음악 씬을 일궈온 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어느새 데뷔 20년이나 되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제주 소년의 무대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후배 뮤지션인 소소상점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까 엄청 떨었던 거 아시죠? 네, 두 팀 잘할 수 있게 큰 박수로 제주소년과 소소상점을 맞아주세요.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서 묻혀오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 저가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장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같이 할까요?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잠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장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장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뒤에 앉아서 이제 부평의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쭉 들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중간에 나가서 준비했는데 토크 콘서트로 쭉 진행이 되니까 분명히 몸이나 입이 근질근질하실 것이다. 우리가 소라소라 부를 때쯤에 이 곡은 댄스곡이 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역시 함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곡 더 준비한 곡은 제주소년 곡입니다. 음악살롱 도시 음악을 기록하다. 부평 문화재단에서 불러봅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귤 원, 투, 원, 투, 쓰리.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줄이야. 지났을 줄이야. 지난 겨울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먹다가 손에 냄새 배긴 귤. 그 귤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찬바람에 실려 떠나갔던 내 기억. 1년이 지나 이제 생각나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나는 얼마나 고민했었나. 우리 편에 앉아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그 귤 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찬바람에 실려 떠나갔던 내 기억 1년이 지나 이제 생각나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나는 얼마나 고민했었나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줄이야 지난 겨울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먹다 손에 냄새 배긴 귤 그 귤 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주소년과 소소상점의 무대를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저렇게 소감 한 말씀. 오늘 이 여러 가지 행사를 저와 함께 쭉 진행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조명의 열기만큼 뜨거웠고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정말 오늘 남녀노소 모이셨잖아요. 근데 다들 저마다의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뭔가 진짜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추억 회상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 되게 웃으시면서 위로받고 힐링하시면서 가시는 것 같아서 오늘 다 같이 뜻깊은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백영규 씨 말씀처럼 음악다방이 재현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 백영규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이 행사 함께 하신. 일단 제 친정 경인방송에서 이렇게 공개방송에서 맞이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년에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김학선 평론가님. 제가 요즘 막 이렇게 음악 작업하면서 이 지역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평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열어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어떤 지역과 음악을 어떻게 좀 연결을 시켜 나갈까 저도 좀 고민하는 지금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평구 문화재단과 경인방송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도시 음악을 기록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음악도시 부평이라는 슬로건처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부평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동안 이 그룹 사운드 음악, 또 포크 음악, 민중가요까지 이렇게 쭉 다뤄봤는데요. 앞으로 그 부평구 문화재단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음악신과 뮤지션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한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이 끝난 후에 문자로 공연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만든 부평 사운드 LP 음반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아티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포크 음악과 노래 부분 2관왕에 오른 부부 듀오입니다. 네, 성과영 무대를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 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해가 지면 찾아오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 마음을 난 언제쯤 보낼 수 있을까. 바람 불면 찾아오고 바람 치면 사라지는 너의 생각 난 언제쯤 보낼
외로워져요 외로워져요 쓸쓸해져요 해가 지고 바람 불면 해가 지고 바람 불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리워져요 외로워져요 쓸쓸해져요 내 마음 그리워져요 외로워져요 쓸쓸해져요 해가 지고 바람 불면 해가 지고 바람 불면 그리워져요 외로워져요 쓸쓸해져요